이건 자네 장인어른이 남긴 거야.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장모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부엌 구석 낡은 찬장에서 꺼낸 것은 먼지 쌓인 김치 유리병 하나. 20년은 좋게 돼 보이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병이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소연이 결혼하면 그 사람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병 속에는 오래된 김치와 함께 서툰 일본어로 쓰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래의 사위에게 우리 딸을 사랑해준다면 나는 너를 가족으로 환영한다. 만나보지도 못한 장인어른이 언젠가 올 사위를 위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사위가 된 일본인 셰프, 처음 시댁에 가던 날 장모가 건넨 김치 유리병 하나.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오후 2시 부천행 버스 안. 스즈키 켄타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35회를 살며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없었다. 결혼식을 올릴 때도 서울에서 처음 식당 문을 열던 날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오늘은 아내 윤소영과 함께 처음으로 시댁을 방문하는 날이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계속 땀이 났다. 켄타는 몇 번이나 바지에 손을 닦아냈다. 가방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이 들어 있었다. 일본에서 공수한 와규, 교토의 유명한 화과자, 그리고 자신이 직접 담근 된장. 하나하나 고심해서 준비한 것들이었지만 과연 장모님 마음에 들까? 켄타는 불안했다. 긴장했어? 소연이 켄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켄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우리 엄마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야. 소연은 웃으며 말했지만 켄타는 알고 있었다. 장모님을 만난다는 것. 오사카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 셰프가 한국의 전통적인 어머니를 마주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더군다나 장모님은 이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던 분이었다. 버스가 부천 정류장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내렸다. 시댁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골목길을 걸으며 켄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다. 담벼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고 어디선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풍겨왔다. 정겹고 낯선 풍경이었다. 저기야. 소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골목 안쪽 작은 단층집. 대문 옆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켄타는 심호흡을 했다. 대문을 열자 장모 박정희 여사가 마루에 서 있었다. 62의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 회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차가웠다. 켄타를 보는 장모의 시선에는 경계와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어서 와요. 말은 정중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켄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켄타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추려 했다. 장모는 잠시 켄타를 훑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만 했다. 대답도 없었다. 소연이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엄마, 선물 준비했어요. 켄타가 정성껏 골랐어요. 그래, 일단 들어와서 앉아. 장모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감정의 기복이 없는 기계적인 음성이었다. 켄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가슴이 조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소연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 사진, 그리고 한복을 입은 중년 남성의 영정 사진. 장인이었다. 켄타는 그 앞에 서서
고개 숙여 인사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소연을 잘 모시겠습니다. 장모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날 오후 내내 장모의 시선은 켄타를 따라다녔다. 앉는 자세, 차를 마시는 방식, 말하는 어투,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켄타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손님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가족도 아니었다. 그저 어색하고 불편한 이방인일 뿐이었다. 켄타는 한국에서 산 지 5년째였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가 30이었다. 오사카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던 그는 새로운 도전을 찾아 서울로 왔다. 일본 요리와 한국 식재료를 융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서울 망원동 골목 안쪽에 작은 일식당 켄타의 부엌을 열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손님이 없어 하루 종일 빈 테이블만 바라보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켄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랐고 경기도 농가를 돌아다니며 좋은 채소를 구했다. 정성이 통했는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그의 정성스러운 요리를 좋아했고 단골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그리고 2년 전 소연을 만났다. 그녀는 점심시간마다 식당에 오는 단골 손님이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던 소연은 늘 켄타의 연어덮밥을 주문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손님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소연이 오늘 연어가 특히 맛있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을 때 켄타의 가슴이 뛰었다.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다. 켄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기 시작했다. 서툰 한국어로 오늘의 메뉴를 설명하고 추천 요리를 소개했다. 소연은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고 때로는 일본어 단어를 물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몇 달 후 켄타는 식당 문을 닫고 소연을 초대했다. 그날 밤 그는 특별한 코스 요리를 준비했고 디저트를 내며 고백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장모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다. 전화 통화마다 소연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고 외국 사람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따졌다. 소연은 엄마, 켄타는 좋은 사람이야. 만나보기만 하면 알 거야라고 설득했지만 장모는 완강했다. 결국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텅 빈 신부 측 하객석을 보며 켄타는 가슴이 아팠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장인을 만나지 못한 것이었다. 켄타가 청혼하기 2달 전 장인은 오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소연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분명 당신을 좋아하셨을 거야. 아버지는 편견 없는 분이셨어라고 위로했지만 켄타는 장인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사위가 되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장모는 강한 사람이었다.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집을 지키며 살았고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은 박 여사는 철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강함 뒤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지 켄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당신을 받아들이게 될 거야. 소연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날 밤 시댁에서 돌아온 후 켄타는 한숨만 내쉬었다. 소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원래 그래. 낯선 사람한테 쉽게 마음을 안 여는 분이야. 아빠가 살아계실 땐 아빠가 완충 역할을 해주셨는데. 켄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시선을 잊을 수가 없었다. 마치 자신이 소연을 빼앗아간 도둑 같았다. 포기하지 말아요.
소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켄타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소연의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다. 그 믿음이 켄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켄타는 마음을 다잡았다. 다음 날부터 켄타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장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배우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음식도 더 공부하고 한국말도 더 유창하게 하고 무엇보다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먼저 한국 요리책을 샀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기본적인 한국 음식 레시피를 하나하나 익혔다. 식당 문을 닫은 후 밤늦게까지 연습했다. 소연이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해 주었다. 돼지고기는 이 정도로 볶아야 해. 너무 오래 볶으면 질겨져. 김치는 꼭 짜서 넣어야 해. 물기가 많으면 국물이 싱거워. 고춧가루는 이 타이밍에 넣어야 맛이 제대로 나. 켄타는 메모하듯 모든 과정을 기억했다. 일본 요리와는 다른 한국 요리의 원리를 이해하려 애썼다. 간장 베이스의 섬세한 일본 요리와 달리 한국 요리는 대담하고 강렬했다. 고추장과 된장의 깊은 맛, 마늘과 생강의 강한 향, 참기름의 고소함. 모든 것이 새로웠고 흥미로웠다. 주말마다 남대문 시장에 가서 장모님이 좋아할 만한 식재료를 샀다. 좋은 한우, 싱싱한 채소, 국산 참기름. 하나하나 정성껏 골랐다. 장모님께 제가 만든 김치찌개 드셔보세요라고 말하는 상상을 하며 설렜다. 한국어 공부도 더욱 열심히 했다. 드라마를 보며 일상 표현을 익히고 존댓말을 연습했다. 특히 시댁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했다. 소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때로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걱정했지만 켄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그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단지 소연의 남편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다. 장모님께 우리 사위라는 말을 듣고 싶었다. 명절에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소연이 임신하면 함께 기뻐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돌봐주는 그런 가족이 되고 싶었다. 그것이 켄타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한 달 후 소연이 말했다. 다음 주말에 엄마 댁에 다시 가자. 내가 미리 말씀드렸어. 켄타는 긴장되었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도시락에 싸서 가져가기로 했다. 장모님께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 주말 켄타와 소연은 다시 시댁을 찾았다. 이번에는 준비물이 많았다. 켄타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보온 용기에 담겨 있었다. 김치찌개, 불고기,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일본식 계란말이까지. 장모는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의 벽은 느껴졌다. 들어와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장모는 주로 소연에게 말을 걸었다. 회사 일은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남편이 잘해주는지. 켄타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가끔 장모가 켄타를 쳐다볼 때면 그는 최선을 다해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소연이 저를 잘 돌봐줍니다. 소연이 당신을 돌봐준다고? 장모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사위가 며느리를 돌봐줘야지. 왜 거꾸로야? 아, 죄송합니다. 제 한국말이 아직... 켄타는 당황하며 말을 흐렸다. 소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장모는 코웃음을 쳤다. 켄타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켄타는 자신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냈다. 김치찌개를 냄비에 담아 데우고 불고기를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성껏 만든 일본식 계란말이, 다마고야키를 식탁 중앙에 놓았다. 어머님, 제가 만든 요리예요. 맛있게 드세요. 장모는 먼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표정이 미묘했다. 나쁘지 않네. 그래도 인정은 하는 듯했다. 켄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장모가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었다. 켄타는 긴장한 채 지켜보았다. 이것은 그의 특기였다. 오사카에서 수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었다. 달걀을 여러 겹 말아 부드럽게 익힌 다마고야키. 살짝 단맛이 나면서도 촉촉한 식감이 일품이었다. 장모는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다. 우리 입맛엔 좀 싱겁네. 짧은 한마디였지만 켄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아, 네, 다음엔 간을 더 맞춰볼게요. 켄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장모는 계란말이를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소연이 재빨리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엄마, 이거 원래 일본 스타일이라 담백한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나는 우리 음식이 좋아. 익숙한 게 제일이지. 장모의 말투에는 거부감이 묻어 있었다. 켄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식욕이 사라졌다. 식사 내내 침묵이 흘렀다. 소연이 애써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장모가 부엌에서 소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켄타의 귀에도 들렸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사는 게 편한 법이지. 그 말이 켄타의 심장을 짓눌렀다. 소연은 엄마 하고 항의했지만 장모는 이미 거실로 나가버렸다. 켄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 요리는 정말 맛있었어. 하지만 켄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켄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족에 스며들 수 없는 건 아닐까? 혈연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자신이 과연 장모님께 아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녘 켄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 남아있던 자신이 만든 계란말이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분명 맛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한 달이 지났다. 장인의 기일이 다가왔다. 소연은 켄타에게 제사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켄타는 긴장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은 가족의 중요한 행사였고 자신이 가족의 일원임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다. 제사 전날 소연은 켄타에게 제사 예법을 가르쳐 주었다. 상을 차리는 법, 절하는 순서, 지켜야 할 예의들. 켄타는 노트에 적으며 열심히 외웠다.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과일은 홀수로 놓고 대추는 씨를 빼면 안 돼. 절은 몇 번 해야 해요? 2번. 그리고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서면 돼. 복잡했다. 일본의 제사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켄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절하는 연습을 했다. 소연이 웃으며 말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켄타는 알고 있었다. 장모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제사 당일 아침 시댁에 도착하자 장모는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다. 나물, 전, 탕, 밥. 수십 가지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었다. 어서 와요. 켄타 씨, 상 차리는 거 도와줘요. 장모의 말에 켄타는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장모는 하나하나 지시했다. 이 나물은 여기 놓고, 저전은 저쪽에 놓고, 켄타는 최선을 다해 따라했다. 하지만 실수가 있었다. 생선을 놓을 때 방향을 반대로 놓았고, 과일을 짝수로 배치했다. 장모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니, 생선 머리는 동쪽으로 가야지. 죄송합니다. 켄타는 서둘러 고쳤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접시를 잘못 잡았고 나물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고. 장모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켄타는 얼른 바닥을 닦으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내가 할게요. 켄타 씨는 거실에 나가 있어요. 장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켄타는 고개를 숙인 채 거실로 나왔다. 소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괜찮아? 켄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자신이 이 가족의 중요한 행사를 망치고 있는 것 같았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장모가 먼저 절을 올렸고 소연이 그 뒤를 따랐다. 켄타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배운 대로 무릎을 꿇고 2번 절했다. 하지만 일어설 때 균형을 잃어 비틀거렸다. 소연이 얼른 부축했지만 장모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제사가 끝난 후 음복을 하며 앉아 있을 때였다. 장모가 조용히 말했다. 제사는 예법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그 말은 켄타를 향한 것이었다. 켄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연이 대신 말했다. 엄마, 켄타는 처음인데 잘했어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건 몸에 배워야 하는 거지. 장모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그녀는 켄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안 제사는 대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소연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렇게 지켜왔어요. 그런데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당신은 이 전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켄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짐을 챙기며 켄타는 소연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꽉 잡아줄 뿐이었다. 켄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배우려 해도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신은 영원히 이방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관으로 나가려는 순간 장모가 켄타를 불렀다. 켄타 씨, 잠깐만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켄타는 멈춰섰다. 켄타 씨, 잠깐만요. 장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떨림이었다. 켄타는 현관에 멈춰서서 장모를 바라보았다. 장모는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와요. 줄 게 있어요. 소연도 이상한 기색을 느꼈는지 어머니를 따라갔다. 켄타는 조심스럽게 2사람의 뒤를 따랐다. 장모는 부엌 구석, 낡은 찬장 제일 아래 칸을 열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곳에서 장모가 꺼낸 것은 유리병이었다. 먼지가 쌓여 있고 뚜껑은 녹이 슬어 있었다. 20년은 좋게 돼 보이는 김치병이었다. 병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흐릿했고 라벨은 반쯤 떨어져 있었다. 장모는 그 병을 2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켄타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장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건 내 장인 어른이 남긴 거야. 켄타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소연도 놀란 표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게 뭐예요? 처음 보는데. 장모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몰랐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집에 오셨을 때 나한테 부탁하셨어. 이 병을 언젠가 소연이 결혼하면 그 사람에게 꼭 전해달라고. 켄타는 조심스럽게 병을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무게 이상의 무언가가 손에 전해졌다. 병 속에는 오래된 김치가 담겨 있었고 그 사이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보였다. 노랗게 변색된 종이었다. 열어봐요. 장모가 말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켄타는 떨리는 손으로 병 뚜껑을 열었다. 오래된 김치 냄새가 났지만 상한 냄새는 아니었다. 잘 발효된 깊은 향이었다. 켄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냈다. 젖지 않도록 비닐로 쌓여 있었다. 비닐을 벗기고 종이를 펼쳤다. 손글씨였다. 서툰, 아주 서툰 일본어였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 흔적이 보였다. 켄타는 읽기 시작했다. 미래의 사위에게. 첫 문장부터 켄타의 목이 메었다. 나는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딸이 누구와 결혼할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일지 외국 사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 나는 환영합니다. 켄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글은 계속되었다. 언젠가 우리 딸을 사랑해준다면 당신이 어디서 왔든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당신을 가족으로 환영합니다. 이 김치는 내가 마지막으로 담근 것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마지막 음식이죠.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맛을, 우리 집의 온기를 당신도 함께 나눠 가지길 바랍니다. 켄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종이 위로, 손등 위로.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장인어른은 저를 알지도 못하셨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소연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장모는 켄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처음으로 따뜻했다. 그 사람은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모의 목소리도 떨렸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항상 말했어요.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병을 남긴 거예요. 언젠가 올 사위를 위해서. 장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켄타 씨,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신을 보면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당신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켄타는 장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처음으로 보는 장모의 약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당신한테 차갑게 대했어요. 당신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정말 떠난 거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켄타는 김치병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다. 장인의 마지막 선물. 그가 남긴 사랑과 환대. 그것이 이 작은 병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 한동안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엌에는 오직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켄타는 여전히 김치병을 꼭 안고 있었고 장모는 그런 켄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은 말이야. 장모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처음 소연이가 당신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화가 났어요. 아니, 화가 났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장모는 식탁 의자를 빼내 앉았다. 켄타와 소연도 마주보고 앉았다. 그 사람이 떠난 뒤로 나는 혼자였어요. 소연이가 있었지만 남편으로서 그 사람의 자리는 너무 컸죠. 밤마다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먹을 때도 맞은편이 비어 있고 그런 날들이 몇 년이나 계속됐어요. 장모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다 소연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제 정말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새 가족이 생긴다는 건 옛 가족이 완전히 지나간 것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켄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장모의 고백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다. 더군다나 당신은 외국 사람이었어요. 내 딸이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어요. 그 사람의 흔적마저 사라질 것 같았죠. 그래서 반대했어요.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어요.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안하다, 소연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에 엄마가 없었지. 정말 미안해. 장모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제사를 지내면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분명히 나를 혼냈을 거예요. 당신, 왜 우리 사위한테 그렇게 차갑게 구는 거요? 저 청년 얼마나 착한데라고 말했을 거예요. 켄타는 장인의 영정을 떠올렸다. 사진 속 장인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병을 드리기로. 그 사람이 부탁했던 일을 이제라도 하기로요. 장모는 켄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다. 켄타 씨,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은 그 사람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요. 켄타는 김치병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장인어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 가족의 기둥이셨고 소연이의 아버지셨죠. 저는 그저 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켄타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저도 장인어른처럼 이 가족을 지킬게요. 소연을, 어머님을,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이라서 한국말이 서툴러서 제사 예법을 잘 몰라서 부족한 게 많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장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알아요. 오늘 제사를 지내는 당신을 보면서 알았어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요. 그 정성을요.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켄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에는 처음으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켄타 씨. 우리 소연이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이 가족이 되어줘서. 켄타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안도의, 감사의 눈물이었다. 어머님. 켄타는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일본식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심이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저를 가족으로 여겨주셔서. 장모는 켄타를 일으켰다. 이제 그만 절해요. 우리 사위. 가족끼리 그렇게 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위. 그 말을 듣는 순간 켄타는 자신이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다.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소연이 두 사람을 껴안았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부엌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오래된 김치병에서 풍기는 깊은 향처럼
세 사람 사이에도 깊고 따뜻한 정이 흐르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저녁 버스 안. 창밖으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켄타는 무릎 위에 김치병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있었다. 소연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거야. 켄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기쁨이 섞여 있었다. 오래 걸렸네요. 그래도 해냈잖아.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소연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켄타는 품에 안은 김치병을 내려다보았다. 낡고 오래된 병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장인이 남긴 메시지, 장모가 건넨 용기, 그리고 소연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모든 것이 이 작은 병 안에 담긴 것만 같았다. 이 김치 먹어도 될까요? 켄타가 물었다.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마 먹기는 힘들 거야. 너무 오래됐어. 하지만 집에 가서 함께 열어보자. 아버지의 마지막 음식이니까. 켄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전해진다. 이것은 그가 요리를 하며 평생 믿어온 철학이었다. 말로는 1000번 사랑한다고 해도 정성스럽게 만든 한 끼 식사만 못할 때가 있다. 말로는 100번 미안하다고 해도 직접 만든 음식 한 그릇에 담긴 진심만 못할 때가 있다. 켄타는 셰프였다. 그는 음식으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 그는 깨달았다. 음식은 단지 재료와 기술의 결합이 아니라는 것을. 음식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시간이, 사랑이 담긴다는 것을. 장인이 담근 김치가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 안에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었다.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켄타가 중얼거렸다. 소연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장인어른처럼요. 식탁 위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켄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만드는 모든 음식에 제 마음을 담을 거예요. 장모님을 위해, 당신을 위해, 언젠가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식당에 오는 모든 손님들을 위해. 소연은 남편의 말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켄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당신은 좋은 셰프야.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고. 켄타는 다시 김치병을 바라보았다. 병 속 종이에 적힌 장인의 글씨가 떠올랐다. 미래의 사위에게 언젠가 우리 딸을 사랑해준다면 나는 너를 가족으로 환영한다. 그 글귀가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물 위로 다리의 조명이 반짝였다. 켄타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제 정말 자신의 집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한국에 사는 일본인이 아니었다. 한국 가족을 가진, 한국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다. 시댁이 있고 장모님이 계시고 지켜야 할 가족의 전통이 있는 사람이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여전히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한국어 실수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긴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올 것이다. 하지만 이제 켄타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장인어른이 자신을 환영했고 장모님도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것. 집에 가면 뭐 먹을래? 소연이 물었다. 켄타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다.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장모님 레시피로. 소연이 깔깔 웃었다. 그래,
내가 만들어줄게. 엄마가 알려준 대로. 켄타는 김치병을 꼭 안은 채 눈을 감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병이 집에 도착하면 장인의 제단 옆에 모실 것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인사를 드릴 것이다. 장인어른, 오늘도 소연을 잘 돌보겠습니다. 어머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버스가 망원동 정류장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내렸다. 골목길을 걸으며 켄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였다. 그 별빛 아래서 켄타는 다짐했다. 이 가족의 사위로서, 한 사람의 요리사로서 식탁 위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